비타민C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스트레스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현대인과 스트레스 역시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때 비타민C의 복용은 피할 수 없는 현대인의 운명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C인데요.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섭취해야 하죠.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비타민C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서울대 교수이자 면역학자로 30년 이상 비타민C 연구 외길을 걸어온 이왕재 교수의 비타민C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비타민C가 가장 싸고 귀한 보약이며 비타민C 복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합니다. 비타민C가 노화, 암, 면역, 스트레스, 위장 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강화뿐 아니라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더라고요.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돌연사의 위험을 막고 또 위암 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위장 내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줘서 위장질환이 많은 한국인들에게 비타민C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동안 많은 양의 비타민C를 섭취하는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이 유행했었는데요. 지금도 메가도스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메가도스하고 건강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한번 따라해봤다가 속이 너무 안 좋아져서 바로 그만뒀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책을 읽고 제가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책에는 비타민C의 올바른 섭취법부터 어떤 비타민C가 좋은지, 비타민C에 대한 오해와 진실까지 비타민C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건강과 생명의 파수꾼, 비타민C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재 교수의 비타민C 이야기,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왜 비타민C인가? 우선 비타민C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있다. 이 물질은 다른 비타민들과 달리 포유류의 경우 거의 대부분 각기 필요한 양의 비타민C를 스스로 생합성할 수 있는 데 반해 사람을 포함하는 영장류와 특정 포유류만 스스로 생합성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달리 말하자면 사람은 외부로부터 섭취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비타민C 발견의 역사를 보면 그 증거는 더욱 뚜렷해진다. 비타민C가 들어있는 신선한 야채를 오랜 기간 섭취할 수 없었던 선원들 다수가 항해 중에 죽었다는 데서 그 발견이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자. 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이 그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교과서에 이 물질의 기능이 단순히 콜라겐이라는 단백질 합성에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비타민C 기능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될 뿐이고 고유 기능도 아니다. 왜냐하면 항산화 기능을 나타내는 물질은 어느 물질이라도 콜라겐 합성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반증은 비타민C가 식물에 많이 존재하는데 식물에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없다는 사실에서 쉽사리 알 수 있다. 우리 몸속에는 여러 가지의 항산화제들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얻는 과정 가운데 탄수화물과 산소를 이용하는데 이때 불득불 산화적 손상을 줄 수 있는 유해한 산소 관련 물질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때 나오는 이 물질들을 즉시 처리해주지 않으면 우리 몸은 20년에서 30년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의 지적이다. 이들 위의 산소 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 몸에서는 여러 종류의 항산화제들이 만들어진다. SOD, 글루타치온 등 많은 종류의 항산화제들이 만들어져서 곳곳에서 산화적 손상에 대한 방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지적하고 싶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항산화제가 만들어지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지만
그중 특정한 하나의 항산화제의 부족으로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매우 생각하기 힘든 일이다. 예를 들어 사람처럼 항산화제의 하나인 비타민C를 생합성하지 못하는 포유류 중에 기니피그라는 동물이 있는데 이 동물은 겨울을 나는 동안 배춧잎이나 무잎 같은 신선한 야채를 주지 않으면 5주가 채 지나지 않아 대부분 죽고만다. 비타민 A나 E를 주어서는 그들을 살리지 못한다. 아울러 그들의 체내에서는 정상적으로 앞에 열거한 항산화제들이 만들어져서 항산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로부터 분명 비타민C는 다른 항산화제가 갖지 못하는 고유한 항산화 기능이 있거나 아직 많은 과학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타민C만의 고유한 생명 유지와 관련된 비밀 기능이 있음이 암시된다. 비타민C의 기능과 관련해 필자가 꼭 지적하고 싶은 다른 하나는 비타민C를 복용하는 목적이 반드시 이 물질이 체내로 흡수되어 체포 내에서 갖는 항산화 기능만을 강조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타민C는 체내로 흡수되기에 앞서 소화기관 내에서 발휘되는 좋은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현재 많은 의학자들이 주장하는 바 윗속에서 특정 위암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의 발암작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음식물에 의해 윗속에서 생길 수 있는 잠재적 발암물질의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장과 대장에 걸쳐서 존재하는 정상 미생물 군집에 비타민C가 영향을 미쳐 인간에게 매우 유익한 대사산물을 내는 미생물이 우세하게 군집을 이루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비타민C의 중요성에 대해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비타민C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스트레스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즉, 스트레스는 우리의 생명을 좀먹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다.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것도 있지만 육체적인 것도 매우 많다. 즉, 감기에 걸리면 우리 몸은 국지전이지만 전쟁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때 비타민C가 현저하게 우리 몸에서 소모된다. 감기라는 육체적 스트레스에 대해 저항할 때 비타민C가 중요하게 소모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담배를 피울 때 혈중에 비타민C가 떨어지는 이유도 흡연이 우리 몸에 육체적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다. 긴장을 동반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에도 혈중 비타민C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 이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죽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인과 스트레스 역시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때 비타민C의 복용은 피할 수 없는 현대인의 운명이다. 노화와 비타민C. 유해산소, 활성산소는 살아있는 세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돗물 소독에 사용되는 염소나 소독약으로 쓰이는 과산화수소가 유해산소의 원리를 이용한 것임을 감안해 볼 때, 그리고 오존이 무서운 이유도 안정된 산소와 유해산소를 내기 때문임을 이해하면 이들이 살아있는 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물질임을 금세 알 수 있다. 인간이 음식을 섭취하며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물질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 몸은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생겨나는 유해산소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대의 많은 의학자가 앞다투어 이 물질을 연구하는 이유는 인간의 노화 과정이 이 물질에 의해 가속화되고 또한 암과 같은 질병이 유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 때문이다. 사실 이 유해산소는 노화의 주범이지만 인체 내에서 많은 생명현상의 자극제가 되기도 하고 발전적 파괴의 주인공 노릇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항상 나쁘게 작용한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이 유해산소를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유해산소는 다른 물질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물질을 먹으면 그것을 무력화 혹은 중화할 수 있다. 유해산소를 억제시킬 수 있는 물질을 총칭하여 항산화제라 한다. 그리고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C이다. 비타민C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비타민C가 독성이 적고 수용성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유해산소가 갖는 강한 산화력을 제거하면 노화 과정을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정상적으로도 특정한 효소에 의해 활성산소가 제거되지만 그것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타민C나 비타민 E 같은 항산화제 복용을 권유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노화 이론은 매우 다양하지만 아직까지 가장 설득력이 높은 것은 활성산소 이론, 유해산소 이론이다. 이것은 노화 이론뿐 아니라 스포츠 의학에 이르기까지 의학의 전 범위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노화 이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위장과 비타민C. 그토록 우호적이던 위산이나 소화효소도 우리가 스스로의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자신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다. 심지어 스스로를 공격해 심각한 상태에 빠뜨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불규칙적인 식사, 공복 상태에서의 폭음, 오랜 시간의 스트레스로 인한 위산 과다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위의 일부가 훼손되는, 즉 위염이나 위궤양이 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이트로스 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긴다면 그 물질로부터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규칙적인 음식물 섭취와 함께 비타민C를 복용해야 한다. 또한 건실한 생활을 통해 위 속의 보호장벽을 지켜주어야 한다. 나아가서 위장에는 염산이라는 무서운 물질이 있음에도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라는 균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균이 위장의 건강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위의 염증을 일으킬 뿐 아니라 궤양의 원인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확실하게 특정 종류의 위암을 발병시키기도 한다. 불행하게도 한국인의 경우 70에서 90%가 이 균에 감염되어 있다고 하니 위장병 왕국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많은 의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타민C만으로도 이 세균의 병원성을 부분적으로나마 차단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이다. 굳이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더라도 이 균의 병원성을 차단할 수 있으니 비타민C 다량 복용이야말로 한국인 위장병 치료를 위한 친환경적 대책이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나이트로스 아민과 비타민C. 우리는 음식을 맛에 의해서 이것저것 먹게 되는데 소화기관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위에서는 소화 과정을 거쳐 이 음식물을 질서정연하게 흡수한다. 소화가 되는 과정 중에서 질소를 함유하고 있는 단백질의 소화 과정을 보면 단백질의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야 비로소 흡수가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아미노기를 가진 화합물이 질소 화합물과 결합하면 우리 몸에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소위 발암물질의 하나인 나이트로스 아민이 합성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발암물질의 원료가 되는 두 물질, 아미노 화합물과 질소 화합물이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물 속에 다량 들어있다는 것이다. 가만히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자. 분명히 먹고 사는 형편들이 눈에 띄게 좋아져서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며 살고 있음에도 암 환자는 점점 늘어나고 병은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무슨 이유일까?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암 발생 관련 통계를 보면 위암이 항상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고 30년 전에는 5위 근처에도 전혀 들지 못했던 대장암이 상위권으로 분명하게 진입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폐암, 간암 등의 순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폐암의 경우 급격하게 나빠진 우리나라의 대기 상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간암의 경우는 위암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위에 암을 유발할 정도의 유독한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은 즉시 간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몸의 해부학적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암과 간암의 경우를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실은 세계 여러 나라의 암 발생의 양상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위암이 적은 나라는 간암 환자도 적고 위암이 많은 나라는 상대적으로 간암 환자도 많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의 식습관을 보면 대개 양에 의존하는 식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위에서 많은 양의 나이트로스 아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물질은 산성이 어느 정도 강한 환경에서만 형성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위아래에 바로 붙어있는 십이지장은 산성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암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산성 환경인 위에 음식물이 많이 들어오면 그 음식 속에는 필연적으로 많은 양의 아미노 화합물과 질소 화합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나이트로스 아민이 생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간암의 경우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이 간염에 걸렸거나 보균자의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발생 빈도가 높다고 설명되지만 더욱이 위에서 만들어진 나이트로스 아민과 같은 독성의 발암물질이
직접 간으로 이입되기 때문에 더욱 간암에 걸리기 쉽다고 볼 수 있다. 먹는 일은 생명 현상의 근원이 되는 일이다. 또한 먹는 즐거움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무시하고 살 수 있겠는가? 그러나 매우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소화되는 과정 중에 위에서 발생하는 나이트로스 아민의 생성을 비타민C가 막아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물과 함께 많은 양의 비타민C를 섞어주었을 때 생성되는 나이트로스 아민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식사할 때 비타민C를 복용하라는 것이다. 식후 30분보다는 식사 중간에 복용하는 것이 위장 건강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복용 방법임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면역과 비타민C. 면역학을 전공한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결국 어떤 질병이든 평상시에 면역력을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다. 필자의 오랜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극도의 스트레스라는 생각을 해본다. 스트레스를 주도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면역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는 이미 많이 보고되어 있을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 과도하게 사용된 에너지 창출 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증가된 활성산소는 면역 기능을 현저하게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상시 힘들더라도 여유 있는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대책으로 비타민C를 포함하는 항산화제를 꾸준하게 항상 복용하는 것이다. 비타민C는 증가된 활성산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어해 줄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면역 기능을 항진시킬 수 있다. 최근 생체 실험을 통해서 이와 같은 비타민C의 효능을 입증한 바 있다. 필자에게는 비타민C 생체 실험을 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동물 모델이 있다. 즉 사람처럼 스스로 몸에서 비타민C를 만들지 못하도록 유전자 조작을 한 생쥐 모델이다. 이 생쥐들은 따로 비타민C를 챙겨 먹이지 않으면 대개 8주 이내에 모두 사망한다. 이들을 가지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실험을 해보니 정상 생쥐는 감염을 시켜도 한 마리도 죽지 않는데 비타민C를 합성하지 못하는 생쥐들은 감염 후 일주일 이내에 모두 죽는 것을 관찰했다. 또 그 생쥐들에게 적당한 양의 비타민C를 투여해주니 한 마리도 죽지 않는 것 또한 관찰하여 비타민C의 독감에 대한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아울러 그 기전이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면역 물질의 생산에 비타민C가 깊이 관여함도 밝힌 바 있다. 비타민C를 한 끼도 빠지지 않고 다량 복용해온 필자가 지난 30년 넘는 세월 동안 감기 없이 산 이유를 과학은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동맥경화성 혈관 질환과 비타민C. 혈중에 존재하는 유해산소, 산소 라디칼을 가장 앞장서서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비타민C이다. 물론 비타민 A나 E도 있지만 이들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비타민C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 결국 산소 라디칼을 첨단에서 막을 수 있는 물질은 비타민C라는 얘기다. 여기에 비타민 A나 E까지 복용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동맥경화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인에게 산소 라디칼의 폭발적 발생은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일이 되고 말았다.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는 바람에 현대인은 습관적인 과식에 익숙해져 있고 또한 거의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달고 살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동맥경화에 대한 비타민C의 역할은 단순히 유해산소를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대량의 비타민C 복용은 많은 의료인이 그렇게 걱정하는 콜레스테롤의 혈중치까지 낮춰준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 잡지 란셋에 대량의 비타민C는 그 자체로 혈압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실리기도 했다. 물론 단기적인 효과이긴 하지만 사람을 이용한 임상실험으로 그 학문적 객관성이나 합리성이 인정된 최초의 보고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비타민C는 동맥경화에 대해 일석이조가 아닌 일석사조의 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비타민C의 혈관 보호 사례. 비타민C가 부족해서 유발되는 질환군을 괴혈병이라 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혈관이 파괴되는 병이란 뜻이 아닌가? 그 결과가 출혈이 주 증상인 질환이라는 말이다.
전신적으로 점막과 피부가 맞닿는 곳에 출혈이 나타나고 빈혈과 전신쇠약, 팔다리의 근육이 힘을 쓸 수 없도록 경화가 되는 질환이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비타민C의 효능은 1차적으로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 필자는 지난 30년 이상 동안 직접 많은 양의 비타민C를 복용함으로 나이에 견주기 어려울 정도로 혈관이 깨끗하고 튼튼하다는 진단을 서울대병원 검진센터로부터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양 부모가 본태성 고혈압 환자이기 때문에 젊은 시절부터 고혈압 관리를 해온 아내는 고혈압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혈관이 나이에 비해 깨끗하고 튼튼하다는 진단을 역시 받은 바 있다. 30년 이상을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복용한 대가라 생각한다. 그 밖에 수도 없이 많은 지인들의 혈관이 건강해진 소소한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그 내용들을 이 책에 모두 담기에는 너무 많아 이 정도에서 그치고자 한다. 비타민C,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 비타민C의 필요성을 인지했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검토해보자. 음식과 함께 복용하라. 아침, 점심, 저녁 2g씩 3번. 나는 비타민C의 여러 가지 효능 중에서도 특히 위암에 대한 항암 효과에 큰 비중을 두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혈중 농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복용하기보다 위장에 있는 음식물과 최대한 섞이게 해서 그곳에서 생기는 발암물질인 나이트로스 아민의 양을 줄일 수 있는 복용법을 권한다. 말하자면 어떤 음식이든 음식물을 섭취할 때 비타민C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다. 결국 아침, 점심, 저녁 등으로 3번에 나눠 복용할 것을 권하는 것인데 이는 비타민C의 복용 후 흡수되는 양상과 그 후의 혈중 변화를 최대로 고려한 조치인 셈이다. 즉 식사와 함께 복용한 비타민C는 2-3시간 후에 절정의 혈중 농도를 보이고 대사를 통해 이후 2-3시간 안에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결국 6시간 간격으로 복용함이 비타민C의 양리 작용을 제대로 이해한 결과를 할 수 있다. 즉 비타민C를 아침, 점심, 저녁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일은 비타민C의 위암에 대한 항암 효과와 양리 작용을 최대로 올려주는 일이니 주저할 일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루에 6g을 식사 때마다 2g씩 3번에 나누어 복용하라는 말이 될 것이다. 항상 휴대하고 다녀라. 하루에 3번에 걸쳐 자기 체중에 맞는 용량을 나눠 먹고자 한다면 비타민C를 항상 휴대하고 다녀야 한다. 비타민C의 효능을 체험하느냐 못하느냐는 음식 섭취와 동시에 음식물의 양에 비례해 비타민C를 복용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아무리 비타민C의 작용 기전에 대해 잘 알고 있어도 실천할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휴대가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생활의 지혜에 속한다. 공복에 먹는 것을 피하라. 비타민C의 화학적 명칭이 아스코르빈산, 즉 산인 만큼 공복에 복용하는 것은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심한 경우 위장 출혈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절대 공복에 복용해선 안 된다. 일단 음식으로 위장을 어느 정도 채운 후에 복용해야 한다. 한국인의 경우 90% 이상이 위장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위염이나 위궤양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 경우 자칫 음식과 함께 복용해도 속쓰림이나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는 처음 복용량을 반으로 줄여서 복용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사라진다. 그런 후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원래의 복용량으로 증량한다. 비타민C야말로 근본적으로 위장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약재 중의 하나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라. 많은 양의 비타민C를 복용하고자 한다면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온 식구가 다 먹어야 하니 만만하지가 않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비타민C가 특허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비싸질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 시중에 팔리고 있는 제품들의 가격을 대략 살펴보면 1g짜리 한 알에 60에서 70원 정도라고 보면 될 것이다. 좀 더 실생활에 이해가 쉽게 설명해보자.
하루에 5,000원짜리 담배 한 갑씩 피우는 아빠가 담배를 끊으면 6, 7 식구가 하루에 6g씩을 복용할 수 있고 흡연량을 절반으로 줄여도 3, 4 식구의 비타민C 비용이 나오니 얼마나 싼가를 알 수 있다. 정제를 기준으로 이야기했는데 가루 제품의 경우 더욱 가격은 내려간다. 로즈잎이 섞인 것은 피하라. 흔히 한국 사람들은 미제를 좋아한다. 그래서 미국에 가 있는 자녀들에게 비타민C를 사서 보내라고 하고 한껏 자랑한다. 그런데 미국산 비타민C 제품의 거의 대부분에 로즈잎이라는 물질이 섞여 있다. 이것이 섞인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음식과 함께 들어간 비타민C가 위 속에서 즉시 녹아 음식물에서 생기는 발암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야 하는데 로즈잎이 들어간 제품은 한꺼번에 잘 녹지 않는다. 그래서 서서히 녹아 조금씩 흡수되기 때문에 흡수율은 대단히 높아진다. 아울러 소위 그 물질이 바이오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비타민C 흡수를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위암이 많은 한국의 경우 비타민C를 다량 복용하는 이유가 흡수율만 높이자는 것이 아니고 위장 속에서의 발암물질 생성의 억제가 더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가급적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제품을 권하는 것이다. 더욱이 로즈잎이 섞인 비타민C를 다량으로 오래 복용하면 변비가 생길 수 있다. 사실 비타민C를 다량으로 복용하면 변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드물게 설사가 나며 대개는 변이 묽어진다. 따라서 제대로 된 경우라면 오히려 변비가 치료되어야 한다. 흰색 비타민C 제품을 복용하라. 흰색 비타민C 제품을 복용하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원래 정제된 비타민C 가루는 흰색이다. 따라서 제품화된 알약도 흰색이어야 한다. 그런데 흰색의 정제는 시간이 오래되었거나 습기에 노출되었을 경우 혹은 빛에 오래 노출되면 산화해 색이 노랗게 변한다. 이렇게 산화한 비타민C는 비타민C 본연의 중요한 작용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구매 후 색이 변했다는 것을 확인하면 구입한 곳에서 반품을 요구하거나 즉시 폐기하는 것이 좋다. 물론 처음부터 노랗게 만들거나 다른 색소를 넣어 만든 비타민C 제품도 있다. 생각해보자. 처음부터 누렇게 제조된 비타민C가 산화가 되어서 못쓰게 되었다고 하자. 무슨 방법으로 이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회사의 사장조차도 구분할 수 없다. 이 정도 되면 왜 흰색 제품을 복용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했을 것으로 믿는다. 비타민C는 매 식사와 함께 따로 복용하라. 나는 간혹 사람들에게 종합 비타민 복용법에 대한 질문을 받곤 한다. 사실 종합 비타민에는 비타민C 외에 지용성 비타민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다량으로 복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제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종합 비타민은 하루에 한 알 복용하고 비타민C는 매 식사와 함께 따로 복용하는 것이 좋다. 결론적으로 말해 비타민C는 결코 부작용이 없다. 오히려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준다. 그러므로 음식을 섭취할 때마다 잊지 말고 비타민C 2g 이상을 복용하도록 하라.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음식을 섭취하고 30분 후가 아니다. 식사 중간에 복용하든지 식사 후에 즉시 먹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비타민C를 휴대하고 다녀야 한다. 어떻게 갖고 다니든 식사 후에 반드시 섭취를 해야만 100%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한 끼분 비타민C 먹는 것을 놓쳤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유해산소나 발암물질은 굉장히 적은 양이 생기기 때문이다. 한 번에 많이 생겨 암을 일으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지금까지 복용하지 않았는데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는가? 이제부터라도 꾸준히 복용하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 천연이냐, 합성이냐? 필자가 강의를 다닐 때 강의 후 가장 흔히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이다. 상식적으로 천연이 합성보다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다. 나아가서 석유 제품에서 합성하면 몸에 나쁘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선 천연 비타민C라는 용어가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대신 천연물 유래 비타민C라는 용어가 있다. 오렌지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천연 비타민C이지만 일단 오렌지에서 추출되어 정제로 된 비타민C 제품이라면 더 이상 천연이란 말을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오렌지 속에 있는 비타민C를 추출할 때 화학물질을 흔히 사용하는데 그로 인해 이미 비타민C가 화학적 공정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천연 비타민C라는 용어는 쓸 수 없는 것이다. 실제 시중의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비타민C는 세균을 이용한 생합성 과정을 거쳐서 제조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특정 세균에게 밀가루나 고구마가루와 같은 녹말을 먹이로 주고 키우면 그 세균들이 살면서 비타민C를 생합성하는 것이다. 결국 제조 과정이 엄청난 미생물학적인 공해를 유발한다. 그래서 최고의 선진 미국에서는 가격 경쟁력 있는 제품이 나올 수 없다. 미국에서 사온 비타민C 제품이 결코 미국에서 제조된 것이 아니고 영국이나 중국에서 제조된 비타민C를 수입하여 다만 다양한 종류의 제품만을 미국에서 만든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2019년 현재 영국과 중국 외에는 비타민C를 제조하는 나라가 없다. 한편 석유류에서 비타민C를 합성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제조된 순도 100%인 순수 비타민C는 오로지 실험용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고 가격도 매우 비싸다. 참고로 우리가 복용하는 비타민C는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미생물을 이용한 생합성한 제품이고 그 순도도 95에서 96%에 머물 뿐이다. 충분한 양 복용 시 부작용은 없을까? 비타민C는 정말 부작용이 적은 약재다. 일부 개업이들이나 복용자들이 속쓰림, 설사 등의 소화기계 부작용을 이야기하지만 속쓰림의 경우 식사와 함께 혹은 직후에 복용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말 간혹 어떤 분은 식사와 함께 복용해도 속쓰림에 문제가 있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처음 복용을 2g으로 하지 말고 그 절반 혹은 4분의 1로 시작하여 일주 혹은 한 달의 경과 기간 후에 서서히 증량을 하면 거의 속쓰림의 문제가 해결된다. 설사의 문제도 정확히 마찬가지로 아주 초기의 문제인데 심한 경우 양을 줄여서 시작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서서히 증량하면 설사의 문제도 결코 지속되지 않는 아주 일시적인 문제로 끝난다. 실제 필자는 지난 30년간 그런 소화기계 문제를 제기한 사람 가운데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의 예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사실로 독자들은 힘을 얻길 바란다. 유일하게 비타민C 복용의 부작용을 이야기하려면 요로결석을 이야기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담석과 요로결석을 혼동하기에 잠시 언급하자면 담석은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져 담낭으로 가서 고여있다가 십이지장으로 분비될 때 이 담도에 생기는 돌을 의미하는 것으로 요로결석과는 전혀 다르며 비타민C 복용과 아무 상관이 없음을 밝힌다. 요로결석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요로결석으로 고생해 본 적이 있는 아주 일부의 사람에게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근거가 다소 있을 뿐이다. 만약 비타민C를 복용하고 있다면 평소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요로결석 형성의 실질적 원인인 탈수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결석을 예방할 뿐 아니라 평소의 건강에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 이왕재 교수의 비타민C 이야기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비타민C 복용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비타민C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